안녕하세요. 한국경제신문 워싱턴 특파원 이상은입니다. 전쟁이 끝났다고 했지만 아무도 믿지 않고 있는 그런 전쟁 상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장기 휴전에 들어갔다고 보는 것이 적합할 텐데요. 해협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에너지 시장은 여전히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만 증시가 아랑곳하지 않고 상승하면서 괴리가 커지고 있는 중입니다. 전쟁이 어느 정도 안정화된, 이것을 안정화라고 부를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국면에 들어간 상황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각 플레이어들마다 이해득실을 따져보고 있는 중입니다. 이번 전쟁이 남기고 있는 그림자가 상당히 길 것 같습니다. 지금 불과 몇 시간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이야기지요. 호르무즈에서 선박을 빼오겠다고 했습니다. 4일 오전부터 프로젝트 프리덤, 자유 프로젝트를 하겠다. 미국의 선박을 해방시켜달라는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중립적인 관찰자이고 이들에 대한 인도적인 목적으로 빼오겠다라고 한 것인데 동부시간 기준으로는 일요일 저녁이거든요. 이 발표에 대해서 이란의 반응은 처음에는 약간 그쪽도 당황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타스님이나 파르스나 이런 데들의 반응은 트럼프가 이렇게 주장했다. 혁명 수비대도 긴급 트럼프가 이렇게 주장했다라고 이제 바로 타전을 했고 이란의 이르나 통신사만이 좀 공격적으로 반응했습니다. 패배를 피하기 위한 헛소리다라고 비판적으로 보냈고 그 다음에 조금 있다가 이란 측의 반응을 보면 휴전협정 위반이다라는 이제 표현들이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이란과 협상을 통해서 된 것 같지는 않고 힘으로 빼오겠다는 이야기로 들리는데 이 힘으로 빼오겠다는 것이 군함으로 호위하겠다는 뜻은 아니라는 게 미국 측의 이제 반응입니다. 그런데 그게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떠한 전략을 취하겠다는 것인지는 현재로서는 조금 불분명합니다. 우리가 조금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어떤 생각이 있으니까 뭐 이렇게 주장을 했겠죠. 하지만 이게 정말 쉬웠다면 지금까지 하지 않았겠는가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어떤 승부수일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전쟁이 시한이 있을 것이라고들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60일 동안 행정부가 의회의 동의 없이 전쟁을 이어갈 수 있는 전쟁 권한법, 그 기한이 5월 1일로 끝났는데요. 사실 그것도 조금 봐줬다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 2월 28일 날 개전을 했으면 4월 28일이 60일 시한이어야 할 텐데 그게 아니고 5월 1일로 한 것은 의회에 통보한 것을 기준점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어쨌든 그 날짜들이 모두 다 지나갔는데 이것에 대해서 트럼프 정부는 괜찮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죠. 당연히.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의회에 출석을 해서 시계가 멈춘 것이다. 지금 우리가 휴전 기간이기 때문에 휴전 기간 동안에는 그 카운트를 안 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그 다음날 1일 날에 의회 하원 의장과 같은 사람들 앞으로 레터를 보내서 적대 행위가 종결됐다. 그러니까 전쟁이 끝난 거나 마찬가지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제가 무슨 말인가 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이 60일 시한이라는 전쟁 권한법이 사실은 좀 종이 호랑이와 같은 측면이 없지는 않았습니다. 지금까지도 잘 지켜지지 않았던 부분은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전면적으로 말하자면 의회에 어떤 핑계를 뭐 대단히 대는 것도 없이 그냥 휴전 중이다. 우리가 지난번에 휴전하자고 했었다. 라고 사실 휴전하자고 말만 했지 거기에 대해서 어떤 명문화된 규정도 없고 그리고 그 휴전이 지켜지고 있다고 볼 근거도 없고 호르무즈 해협이나 이런 본인들이 생각했던 주요한 전쟁의 분기점이 지금 끝난 것도 아닌 상태에서 그렇게 판단할 수 있을지 상당히 좀 의문스럽긴 합니다만 앞서서도 사실은 이 법이 잘 안 지켜졌던 경우가 많기는 합니다. 클린턴 대통령 때에는 코소보를 폭격을 했었는데요. 그때에도 뭐라고 했었냐면 의회가 관련된 예산을 통과시켜줬다. 그게 의회가 묵시적으로 동의한 거다. 이런 주장을 했었고 버락 오바마 대통령 때에도 9.11 테러 이후에 군사력 사용을 쉽게 하는 법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군사력 사용 수권법 이런 법들이 있었는데 이런 거를 이용해서 전쟁권한법을 회피하기도 했고 그럼 이 문제가 60일 시한을 그래도 넘겼는데 의회가 동의를 해야 되는 동의 없이 행정부가 이렇게 했을 때 그 권한이 사법부에 가서 판단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사법부의 판단을 구한 적들이 있었지만 법원이 매번 정치적으로 판단할 사안이다라고 하면서 물러서 왔던 전례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도 전쟁과 같은 민감한 상황에 대해서 60일 규정을 엄밀하게 지켰느냐 아니냐 이런 걸 가지고 따지기가 상당히 좀 곤란하게 느끼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공화당 내에서는 사실은 좀 불만이 커지고는 있죠.
특히 공화당 내 말하자면 소장파 내지는 이제 비주류에 가까웠던 뭐 리사 머코우스키라든가 수전 콜린스라든가 우리가 자주 들었던 그 이름들,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에 조금 반대해 왔던 그런 인물들은 이번에도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걸 자세히 들여다봐야 하고 국방부가 우리한테 제대로 동의를 구해야 하고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고 있지만 그것이 주류가 되지 않는 한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 상황을 공화당이 적극적으로 멈출 의사는 사실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밑에서 부글부글 끓고 있는 거죠. 이거 이대로 가면 우리 중간선거 지는 거 아니냐 이런 분위기는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전쟁이 어느 정도는 성과를 거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좀 끝에 가서는 좀 지저분하게 끝났다라고도 볼 수 있죠. 이게 뭐 위법한 것을 이용해서 했으니까요. 하지만 미국이라는 시장, 미국이 소비 시장이 굉장히 크다. 그리고 그 소비시장에 많은 나라들의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상황이다라는 것을 가격표를 붙였다. 내지는 그 힘을 활용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성과를 거두었는데 올해 이란 전쟁에서는 그것이 잘 되고 있지 않는 것을 보면 외교 안보 부문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하는 대로 미국이 일방적으로 퍼주지만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각 나라들이 예를 들면 미군을 주둔시키고 있었다. 그럼 다 그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게 우리에게 좋다라고 판단하는 이유가요. 그런데 이란 전쟁을 계기로 지금 계산법이 조금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중동 지역에서는 미군 주둔이 자산인가 아니면 부채인가 이런 질문이 나올 정도입니다. 왜 부채라는 표현이 드는가? 미군이 있으면 당연히 좋은 거 아닌가요? 왜냐하면 미군은 세상에서 제일 강하니까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부채인 국면은 미국이 다른 어떤 나라와 분쟁하는 상황에서는 부채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 그 상황에서 미국을 대리하는 세력으로 평가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 부분에 대한 리스크가 추가되었다. 그리고 그런 것에 대한 인식이 커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압도적인 그런 미국의 힘도 언제나 쓸 수 있는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의문도 커졌고 중국과 러시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는 미국이 압도적인 힘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 지난 수십 년간의 어떤 컨센서스였는데 지금 현재 이번 이란전이 보여주는 것은 그것이 비대칭 전력으로서 일부 멈춰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서로 간에 확인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보여주는 한 가지 사례가 아랍에미리트 연합의 오펙 탈퇴인 것 같습니다. 사실 오펙 탈퇴가 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고 그런 건 아닙니다. 카타르가 2019년에 탈퇴한 바가 있고 그때 탈퇴한 사유는 우리는 LNG에 집중하겠다. 우리가 석유 시장 내에서 되게 작은 플레이어인데 작은 플레이어로서 이 조직을 위해서 시간과 노력을 쏟아붓는 게 좀 별로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탈퇴했습니다. 말하자면 사우디 따라가기 싫어 라고 얘기를 한 건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랍에미리트 연합도 사우디랑 같이 하기 싫어 라고 얘기하면서 나가는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이거는 몇 년 전부터 이러한 움직임이 준비되어 온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에 이란 전쟁이 어떤 결정적인 순간으로 작용한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사실 사우디하고 아랍에미리트 연합이 서로 간에 관계가 좋지 않았던 것은 오래된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중동 내에 중동이 뭐 지금 금융 중심지가 되고 투자를 많이 받고 뭐 관광 허브가 되고 할 때 떠올리는 곳은 두바이입니다. 두바이가 그만큼 한동안 성공적인 모델로 굉장히 상징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 빈살만 왕세자가 2030 프로젝트를 들고 나와서 사우디의 리야드가 두바이의 자리를 대체하겠다는 그런 취지의 시도를 해왔습니다. 이것 자체가 아랍에미리트 연합으로서는 마음에 안 들었겠죠. 당연히 마음에 안 들었고 그리고 예멘 같은 나라, 주변의 나라에 대해서 예멘은 사실 정부가 굉장히 약한 나라고 후티 반군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세력들이 막 발호를 하고 있는데 예멘 안에서도 사우디하고 아랍에미리트 연합이 지원하는 세력이 서로 간에 갈등을 벌이고 있는 점 그리고 이스라엘과의 친소 관계에서 이스라엘을 아랍에미리트가 좀 더 지원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에 대해서 사우디가 계속 불만을 가져왔고 서로 간에 개인적인 갈등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올해 초에 앱스타인이 다른 사람한테 보낸 메일이 미국 정부가 공개한 그 내용을 보면요.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카슈크지라고 하는 언론인 암살 사건에 대해서 그것을 빈살만 왕세자가 사주했다는 것이 대체적인 이제 컨센서스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앱스타인이 이제 이스라엘과 가까운데 앱스타인이 다른 사람한테 보낸 메일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함마드 빈 자이드가 이제 아랍에미리트 연합의 대통령입니다. MBS 빈살만 왕세자를 함정에 빠뜨리는 것 같다는 의혹을 제기합니다. 근데 상대방은 약간 이제 거리를 두는 듯한 태도를 보였는데 이것은 이제 실제로 그랬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렇게 볼 수도 있을 정도로 서로 간의 관계가 좋지 않았다라는 그런 해석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지금 이란 전쟁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지금 아랍에미리트 연합은 이란으로부터 직접적으로 공격을 당하는 나라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건너서 바로 맞대고 있기 때문에 오만 바로 옆이죠. 근데 오만과 이란은 사이가 그렇게 나쁘지 않은데 아랍에미리트 연합하고는 갈등이 있기 때문에 계속 인프라 공격을 받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 파키스탄을 중심으로
중심으로 거기에 사우디가 껴서 외교적으로 잘 풀어보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랍에미리트 연합은 마음에 안 든다. 우리는 지금 당장 공격을 받고 있고 당장 피해를 입고 있는데 너네는 그걸 외교적으로 잘 풀어보자고 한다고? 너네가 직접 맞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 라는 그런 감정을 갖게 되는 거죠. 여기에 경제적인 문제까지 개입하게 됩니다. 아랍에미리트 연합의 생산 캐파는 사실은 지금 쿼터로 오펙에서 할당받은 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쿼터는 하루에 350만 배럴 정도까지 생산할 수 있는데 캐파는 485만 배럴까지 달성을 해놓았고 그리고 앞으로 더 투자를 해서 500만 배럴, 600만 배럴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번에 오펙 탈퇴하자마자 발표한 것도 생산 캐파를 늘리겠다는 그런 추가 투자 발표였습니다. 이래서 더 증산을 하고 싶었는데 지금 그것까지 막아온 것이 오펙이었고 그 핵심에 이제 사우디가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불만이 굉장히 컸던 거죠. 이러한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보면 오펙이 굉장히 크게 흔들리는 순간이라고도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전체 생산량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오펙 자체가 완전히 이제 영향력을 잃을 것인가? 약화될 수는 있지만 이제 영향력을 상실하지는 않겠죠. 왜냐하면 나머지 11개 회원국은 아랍에미리트 연합처럼 바깥으로 튕겨져 나갈 만한 원심력이 지금 작동하지는 않는 상태로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요. 그렇지만 이러한 변화는 전체적으로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추구해온 미국의 에너지 도미넌스, 우위를 차지하고자 하는 전략에는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전쟁이 호르무즈 해협이 막힐 수 있는 곳이라는 것을 보여준 이상 중동 지역 내의 각 나라들마다 그 부분에 대한 생각도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특히 사우디 같은 경우에도 사우디는 지금까지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대부분의 물량을 수출해 왔고 그것을 이제 대체하기 위해서 지금은 동서를 가로지르는 파이프라인을 운영하면서 얀부 터미널을 통해서 일부 물량을 수출을 하고는 있지만 기존에 하던 물량만큼 다 수출하기는 지금 어려운 상태죠. 지금 이 상황이 해소되고 나면 사우디가 다음으로 가장 먼저 추진하게 될 사항은 홍해 지역에 대한 투자가 되겠죠. 얀부 터미널을 중심으로 하는 이 홍해 일대에 대한 대규모의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리고 이러한 상황은 사우디뿐만 아니라 아랍에미리트 연합도 마찬가지이고 다른 모든 나라들이 다 호르무즈 해협 쪽에서 홍해 쪽으로 투자의 중심을 옮겨가게 되는 그런 효과를 낳게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베선트 장관이 많은 걸프 동맹국들이 스왑 라인 사용을 요청했다라는 발언을 했는데 그것도 조금 곱씹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원래는 통화 스와프는 중앙은행 대 중앙은행이 하는 것입니다. 근데 재무부가 등장한 이유는 외환 안정기금이라는 것을 사용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이제 한도도 중앙은행이 쓸 수 있는 것보다는 훨씬 규모가 작고 그리고 이제 목적도 조금 다른데 지금까지는 통화 스와프라는 것은 어떤 나라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가지고 있는 미 국채 같은 것을 급한 불을 끄기 위해서 시장에 빨리 내다 팔면서 국채 가격이 전반적으로 하락하고 이로 인해서 미국의 금융회사들이 타격을 받고 이런 상황을 방지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미국이 내가 손해보는 것이 싫어서 전반적으로 시스템 안정화를 이제 유지하고자 하는 비용으로서 통화 스와프를 생각했던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번에 걸프 국가들이 지원을 요청한 이 부분은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정확하게 우리가 돈이 없어져서 그럴 거 물론 돈 없어질 수 있죠.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관계 설정의 의미가 강한 것 같습니다. 지금 관계 설정을 위해서 통화 스와프를 한번 요청해보고 미국의 태도를 떠본다 할까 혹은 내지는 미국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걸 해줄 수 있어라고 제안을 했달까라고 해석이 되는 겁니다. 브래드 세처라고 외교협회에서 이런 통화 문제, 외환 시장의 문제를 굉장히 오랫동안 본 연구원이 있는데요. 그 연구원에 따르면 이번 스와프 요청은 걸프 국가들이 전쟁에 불만을 표출하는 하나의 방식이었다는 겁니다. 이 발언이 상당히 저는 동감이 되는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 이란 전쟁이 계산 좀 다시 한번 똑바로 해보자라고 생각하게 만든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군대가 우리나라에 주둔을 했지 그게 우리한테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막상 상황이 닥치고 보니까 정말 도움이 되는 건지 아니면 손해가 되는 건지 잘 모르겠다. 그리고 미국이 우리를 미리 대비시킬 수도 있었는데 미리 좀 우리가 서로 간에 그 정보를 공유하고 이렇게 우리가 공격을 할 테니까 방어를 빨리 해라 준비하라라든가 아니면 이제 공격을 당했을 때에도 즉각적으로 대응을 해준다든가 아니면 호르무즈 해협이 막혀서 우리가 지금 경제적으로 엄청난 곤란에 처했는데 그 부분을 빨리 풀어준다든가 이런 액션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불만이 있죠. 이러한 불만들을 전반적으로 보면 이 중동 국가들은 우리가 지금까지 미국과 맺은 관계가 뭐였어?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통화 수화프로 하나가 표출이 된 부분, 결과적으로는 어쩌면 이것은 그 나라들에서 요청했을 수도 있지만 반대로 미국에서 우리가 이렇게 해주면 어때?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는 부분인 거죠. 사실 이러한 기조가 앞으로 이제 스와프라든가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거래 가능한 대상으로 올라온 이 순간에는 스와프든 뭐든 간에 이게 과거의 의미와는 컨텍스트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중앙은행장이 될 케빈 워시도 청문회에 나와서 뭐라고 했느냐면 국제금융이 이 분야에서는 우리가 연준이 엄격하게 독립적일 필요는 없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재무부의 손을 들어주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훨씬 더 적극적으로 미국이 나설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럽의 사정도 사실 복잡합니다. 지금 지난주에 주독 미군을 감축하겠다는 국방부 발표가 있었고 트럼프 대통령은 그것보다 더 감축하겠다라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유럽에 대한 자동차 관세율을 더 높인다. 유럽산 자동차가 미국으로 들어올 땐 더 높은 관세 25% 내라 라는 발표도 있었고 이 모든 것은 유럽과 나토를 압박하기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발언들인데요. 이것이 주는 의미는 물론 유럽과 나토는 당연히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국방비 지출을 더 늘려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미국한테 좀 더 고분고분해져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을 하겠지만 이것이 미국 스스로의 억지력을 훼손하는 문제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하는 것처럼 미군이 공짜로 전 세계를 지켜주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독일에 배치된 미군은 러시아를 저지하고자 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맥락에서 지금 독일 내에 미군 주둔 시설에는 대규모 인프라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미군 규모를 감축하고 그것도 이러한 이유로 서로 간에 갈등이 있다는 이유로 이제 감축하고 하는 것이 어떤 메시지를 러시아에 주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미국 안에 상하원 군사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레터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패트리어트 미사일이나 탄약이나 이런 것들을 유럽에서 빼서 중동 지역으로 재배치하겠다는 게 트럼프 정부의 방침입니다. 근데 이렇게 했을 때 물론 이제 중동이 지금 중요한 전장이 된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 유럽은 어떻게 되는가? 우크라이나는 어떻게 되고 그 지역을 우리가 미국의 억지력이 금방 빠져도 괜찮을까에 대해서 이제 서로 간의 생각이 다른 것이죠. 유럽은 사실 이것에 대해서 빨리 재무장을 하겠다라는 말은 많이 하고 있는데 행동은 상당히 굼뜹니다. 유럽이 늘 행동이 굼떠왔던 것을 고려하면 현실적으로는 그냥 미국하고 사이좋게 잘 풀어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최선인데 지금 이제 감정이 점점 더 골이 깊어가는 상황에서 유럽은 이제 전공법으로 더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경로로 돈을 많이 지출하고 방산업을 재구조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게 그렇게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었으면 정말 좋았겠죠. 근데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미국이 제조업을 다시 살리겠다고 하는 것도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는 것처럼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제조업을 다시 한다고 할 때는 민간이 해야 되는 겁니다. 민간이 한다는 거는 각각의 플레이어들이 맨 끝에 있는 말단에 있는 하청 사장님 그리고 그 기업에서 일하는 직원들 그리고 그 기업의 또 소비자들 이 모든 것들이 다 합리적으로 서로 간에 이 거래가 우리가 도움이 된다라고 판단을 해야만 하나의 생태계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그것을 다들 너무 빠르게 전환하고자 하고 쉽게 전환할 수 있을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물론 속도를 더 빨리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는 상황이라는 것 그리고 그러한 변환의 과정 속에서 구멍이 생긴다는 거를 우리가 무시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주동 미군 재배치 문제는 바로 주한 미군 재배치 논의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감축하자라는 이야기도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작권 전환을 사실 이재명 정부는 추진을 빨리 하는 것을 희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게 정말 좋을까? 저는 그걸 너무 서두를 필요가 있는가? 우리가 그렇게 준비되어 있는가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있습니다. 지난주는 파월 의장이 마지막으로 의장으로서 FOMC를 주재하고 기자회견을 한 주이기도 했습니다. 저도 질문을 해보려고 손을 들어보긴 했는데 이제 기회는 얻지 못했고요. 왜 안 나가느냐라는 질문과 답변이 주된 내용이었다고 볼 수 있는 그런 회견이었습니다. 파월 의장은 자기가 못 나가는 이유가 연준에 대한 일련의 불법적인 공격을 우려하기 때문이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 그러니까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자기가 우려하기 때문에 내가 지키려고 남아있는다라고 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파월 의장의 그동안 임기를 고려해 본다면 경제정책 부문에서 파월이 이전 전임자들보다 훨씬 나았다든가 뭐 최고였다든가 뭐 그린스펀처럼 마에스토로라는 칭호를 얻는다든가 이렇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특히 팬데믹 때의 대응은 실기했다라는 지적도 있고 포천지에
옛날 월스트리트 저널에 지금 닉 티밀하우스와 같은 그런 역할을 했던 패드워처 했던 기자가 말한 코멘트가 있었는데요. 팬데믹 때 이것이 공급 측면의 충격이었는데 파월 의장이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수요 충격처럼 대응했다. 돈 풀기로서 대응했는데 그게 옳지 않았다라고 평가를 했는데 저는 그 말이 상당히 공감이 되었습니다. 어쩌면 그 판단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다시 금리 인상의 시기를 잡아야 할 때 실기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일시적인 지나가는 물가 상승이다라는 판단도 그것 때문에 그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측면에서 보면 파월 의장이 너무 늦었다라든가 혹은 이제 조금 판단 잘못한 부분이 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갈 때 기자들이 일부가 박수를 쳤는데요. 그 박수를 치는 상황도 상당히 또 이례적입니다. 이날 이례적인 거 되게 많았는데 예를 들면 버냉키나 옐런이나 이런 사람들은 마지막 기자회견하고 간다고 해서 박수를 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기자들이 끝나고 이제 나간다고 꼭 박수 쳐주고 그렇지를 않습니다. 이날도 뭐 다 일괄적으로 막 박수 쫙쫙쫙 치고 이런 분위기는 아니었고 간헐적으로 조금씩 박수가 나오는 그런 정도의 상황이었는데 그 박수는 그러니까 경제 정책에 대한 박수가 아니라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지키고자 하는 의지에 대한 응원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런 것은 파월을 지키고자 한다기보다는 이 시스템 그리고 미국이 가지고 있는 신뢰 이것을 지켜야 한다는 시장의 의지 이 모든 것들이 그러한 박수 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는가 합니다. 케빈 워시 차기 의장이 다음 달부터 FOMC를 이끌게 됩니다. 워시 의장이 여러 가지 이제 도전에 직면한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이코노미스트지는 지금 연준이 50년 만에 최대 위기에 처했다고도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지금 5년 동안 계속 웃돌고 있는데도 대통령이 금리를 떨어뜨리기를 원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50년이라는 표현을 쓴 건데 50년이라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아서 번즈라고 하는 연준 의장이 닉슨 대통령의 요구에 의해서 금리를 계속 낮추었고 그 금리를 낮춘 그 영향, 과도하게 경기를 이제 부양하려고 했던 그 영향이 높은 물가 상승률로 이어지는 바람에 그 다음에 등장했던 카터 대통령이 폴 볼커를 임명해서 볼커가 무려 10%대 후반, 17%, 18% 이런 고금리를 가지고 결국에는 불을 꺼야 했던 물가를 진압해야 했던 그런 상황까지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50년이라는 거는 당시의 상황이 우리가 재현될 위기에 처해 있다라는 그런 시각이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 월가 백브리핑에서는 워시 의장이 파월 탓을 하면 이러한 금리 인하의 압박을 버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는데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FOMC에서 그런 말을 할 수는 없는 거죠. 나는 이제 인하를 주장할 테니까 이제 우리 파월 의장님과 여러분은 동결이나 아니면 인상을 주장해 주세요. 이럴 수는 없죠. 그리고 나와서 기자회견을 할 때는 자기만의 논리가 있어야 되고 그 논리가 정연하게 기자들에게 설득력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거기에 걸맞은 그런 논리를 어떻게 워시 차기 의장이 가지고 나올 것인가가 상당히 관심사입니다. 그리고 워시가 지금까지 이야기해왔던 것은 대차대조표의 축소와 같은 부분인데 이러한 빅피처를 만약에 실제로 추구하고자 한다면 지금까지 말하는 것을 보면 사실 좀 왔다 갔다 하는 측면이 있고 또 이제 과거에 워시 의장이 어렸을 때 했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지금은 좀 생각이 달라진 부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대차대조표 축소라는 그 방향 자체는 사실 길게 봐서 필요한 부분이긴 한데 이러한 목표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제 FOMC 내에서 그리고 연준 내에서 상당한 아군을 필요로 합니다. 그것은 스티븐 미란과 같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리인이 아니라 진짜로 이제 자기와 동감하고 그리고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추구하면서 동시에 같은 목표를 향해서 갈 수 있는 사람들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이런 것을 하는 과정에서 파월 의장의 존재가 과연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워시 입장에서는 역시 껄끄러운 존재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 달 FOMC 굉장히 흥미롭게 저는 가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